박근혜 후보의 문제는 모른다는 데 있는 그러니까 틀린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탁현민, 곽현아, 김조강수, 곽동수가 함께하는 따뜻한 대중문화 사랑방 나는 딴따라다. 네, 버라이어티 문화 토크쇼 나는 딴따라다 시즌2 7번째 방송을 드디어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오늘 스튜디오에 아리따운 여성분은 어떻게 오신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네. 늦은 시간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방송 공개 방송인 줄 알고 왔던 불쌍한 청춘들이 좀 있어서 차가 끊겨서 네, 차가 끊기고 뭐 딱히 갈 데는 없고 그래서 4명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스튜디오에서 최초로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나는 딴따라다. 예, 일반 시민인 건 맞는 거죠? 네, 인사들 하세요, 돌아가시면서.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뭐 K 뭐예요, 뭐 이런 거 그 있잖아요.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 그래요. 4명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실직한 아니, 어디 사는 얘기하라 했더니 벌써 이렇게 이 실직권을. 얼마 전에 실직한. 비정규직 노동자 A 모양입니다. A 모양. 또 네, 그 옆에 분은.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K 양입니다. 아, 그럼 정규직이에요, 이쪽은? 네. 오, 당당한 정규직? 오. 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L 양입니다. L양.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 정규직 K 양입니다. 지금 정규직 2명과 그 비정규직이었다가 잘린 분 1명. 예.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분포는 고르네요. 네. 그러게요. 정규 분포예요. 예,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은 무슨 전문가로 나오신 거죠? 오늘은 분석 전문가. 아, 분석 분석 전문가. 전문가. 예, 탁재영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분석 전문가답게 네. 또 우리도 정치인 분들 네. 또 분석해가지고 또 그렇죠. 성대모사 연습하셨대요. 진짜요, 오늘은? 아니 그 지난주에 많이 씹혔잖아요. 그러게. 준비 안 해온다고. 저렇잖아. 하긴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난 여름에 그 아프리카 영어 이후로 터진 적이 없어요. 그때 정말 빵 터졌었는데. 크게 터졌는데.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yesterday my son이 이메일 샌드 했다는데 why everybody know have? This is 이거 빅 프로블럼이야. 이거 원데이 투데이 아니고 말이야. You everybody 씨발 이러다가 다 파이어야 파이어. 이럴 때 마더퍼커들 아주 그냥 내가 아주. 이거 진짜 재밌다. 박현민의 구박 등살에 제가 네. 오늘 좀 대선 주자들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목소리 특징 같은 게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좀 기대 만발이에요. 한번 해봐요. 오늘 사실은 이제 동영상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제가 좀 네.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주 인터넷에 올라온 주옥 같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뭐지? 1977년 교토 오정사가 세계 각국 대표들을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1977년에 교토 의장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약한다. 하는 그런 협약이 있었는데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해. 잘한다. 진짜 오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제 담기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아! 야! 이 새끼야! 야, 너 이명박 전문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오셨던 박근혜 지금 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님의 대답이 아주 압권이에요. 아주 압권이었죠. 네.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가스, 산소가스를 배기가스,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서 산소가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었죠. 이게 보이는
라디오여야 돼. 지금 표정까지 정말. 야, 탁재영 이제 얘는 회사 다니는 애인데 너 이제 아니, 저는 막배에 뭐- 올라타면서 끝나가 너.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흉내낸 것 네, 성문 분석만 했을 뿐입니다. 음성 분석만 했을 뿐이에요. 이 파일 들으시는 분 탁재영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면서 평범한 프로듀서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런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게 그냥 아닙니다. 득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를 저는 했고. 그 플립보다 빨리 눕고 플립보다 빨리 일어나는 민초. 아니 근데 그 내 후배 중에 그 성균관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성균관대에 박근혜 후보가 한번 와서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나 봐요. 네. 그랬는데 정말 수첩을 꺼내서 그대로 읽고 내려갔다고. 자기는 그래서 수첩공주 그래서 설마 수첩 그냥 놀림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지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수첩을 딱 꺼내시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읽고 딱 내려오셨네요. 질문 안 받고 내려갔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김어준 오빠한테 하나 제안을 했어요. 오빠 이 벙커에서 2013년도 다이어리를 박근혜 수첩해가지고 하나 내는 거 어때? 그 다이어리 밑에 이렇게 명언 한 줄씩 있잖아요. 수첩 공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2012년에 했어야죠. 그렇지. 2013년에 하면 안 팔리지. 내가 이렇게 늦어. 내일은 잘 안 돼.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작년인가요? 총선 때였구나. 총선 때 수첩 공주라고 페이스북에 스스로 수첩 공주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본인이요? 네, 본인이. 입으로? 네. 자기 페이스북 역으로를 가져가겠다는 박근혜 거였죠. 후보의 문제는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잘 오늘도 몰라서. 그 트위터 보니까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또 했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단일화 안 하면 토론 안 한다래 놓고 또 뭘. 단일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근데 보셨네. 말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말 모르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는 우린 다 알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또 그 요새 또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좀 같이 호흡하려는 행보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네. 하셨죠. 브라우니를 끌고 나오셨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봤어요 나도. 이 아이가 저를 닮아서 좀 과묵해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준비된 탁재영 PD 덕분에 조금 네. 터질 수 있지 않을까. 말춤 때도 좀 웃기지 않았나요? 말춤. 오전에 인혁당 사과하고 오후에 말춤. 오후에 가서 막 말춤 추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오전에 말춤 추고 오후에 인혁당에 갔으면 아니면 인혁당을 얘기하면서 말춤을 추든가. 인혁당도 민혁당이라 그랬잖아요. 민혁당 하면서 말춤을 그 사과했나요? 민혁당이라고 잘못 말한 아니 공식 사과는 안 네. 했죠. 뒤에 누군가 그냥 그 대변인인가 누군 다른 사람이 뭐 그게 이게 그 프롬프터에 프롬프트의 글이 오류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본인이 사과하죠. 그것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도 모르는 거. 지금도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됐으면 충분히 고치거나 그거 아니었어요. 실수했는데라고 얘기하는데 말꼬투리 잡는 사람으로 몰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그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이벤트를 여태까지 분석해서 벌려왔던. 이벤트를 분석하여 그 재미난 얘기를 한번 끌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먼저 이제 박근혜 후보 얘기부터 나왔으니까 네, 시작할까요? 최근에 정말 그 새누리당에서 다양한 그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분의 제가 또 패션 담당을 원래 하긴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분의 패션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근데 그쪽 그 팀 분들이 굉장히 젊어 보이시려고 뭐좀 야구 잠바 같은 거 막 입으시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왜 대학생들 입는 과잠바. 그래. 그 과잠부 같은 야구 점퍼 같은 거 입으시고 이게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물을 한번 영입하셨잖아요. 김성주. 네. 비광 김성주 선생. 어제 연계를 좋아하죠. 어제 완전 대박 쳤죠. 비광 정말.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진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은 상수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말 버라이어티한 캠프예요. 진짜. 그게 연대에 항의 방문하러 갔던 때 사진이래요. 이게 네. 황상민 교수 이제 짤을 해임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권리로 황상민 교수가 뭐 말을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무슨 권리로. 저 모습을 리얼로 봤던 연대 부총장은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게. 아니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현아 씨가 그 분석한 그쪽 그 박근혜 캠프의
패션은 어때요? 그래서 새 후보의 이제 사이트를 주도 면밀하게 봤어요. 이 안에 이분들이 어떤 패션을 보이고 있고 어떤 외양을 보이고 있나 봤더니 일단 박근혜 후보님은 자신은 별로 변하지가 않았어요. 네, 단지 바지를 좀 많이 입었을 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뭔가 치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운동화 무슨 캠페인은 이건 뭐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뭔가 많이 영입을 하려는 이런 걸 하셨는데 제가 늙은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재미가 없는 아니, 거지. 박근혜 캠프의 캠페인의 방향은 당연히 20, 30대겠죠. 왜냐하면 60대 네. 이상은 뭘 해도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캠페인 자체의 초점이 20, 30대에 맞춰져 있고 또 빨간색을 활용하는 모든 전략들도 대부분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웃기죠. 네. 버라이어티 하죠,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본인들이 웃기려고 안 하는데 관객들이 막 웃어주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개그맨이나 그렇죠. 코미디언들이 본인은 끝까지 진지해야지 본인이 터지면 안 웃기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색깔을 집어넣어서 그 부그라는 빨간색. 글자 가지고 사진에 했듯이 거의 모든 캠페인이 지면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야구 잠바 같은 거 입은 것도 뉴스에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네네네. 실제로 넉넉하게 나이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뒤에 새누리당이라고 써있는 야구 잠바 같은 게 신문 일면에 나거나 크게 났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감동한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20, 30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하지만 보이는 건 5, 60대 매체로만 나가고 있어서 기억하는 분들도 적고 별로 그 효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인상적인 건 있어요. 그 새누리당 그 야구 잠바에는 새누리당이라고 써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목 뒤에 이 저거 있잖아요. M 표시, 그 이빨 표시 같은 거, 그 치과 표시 같은 걔네 로고, 걔네를 새누리당 로고. 무슨 이 치과에 온 것 같은. 치과예요? 저는 그걸 보면 맨날 좌욕을 하고 싶어요. 난 좌욕 요즘 좌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패션은 뭐 그렇게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근데 이게 동영상이 참 재밌더라고요. 되게 이분이 물론 동영상 전문가가 여기 나오셔서 분석은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서민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 딱 들어갔더니 서민 체험 같은 걸 되게 많이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른바 오뎅 먹는 그런 거. 동대문에서 옷 사입기. 그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있더라고. 우리 박근혜 후보는 이런 것도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체험 이래서 팝콘 펐는데 막 실수하는 거 있잖아. 어머 어떡해 막 이러면서 어머 반반이라 그랬어요. 미안해 다시 퍼줄게 막 이러면서 막 미안해 그냥 쳐먹어 이런 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래. 얘따 그냥 쳐먹어 이렇게 못하지. 패션 얘기하면서 아주 멋진 코멘트를 날렸는데 이거 네네. 정말 박근혜 후보가 했던 말로 믿기지 않습니다. 진짜요? 뭐라고요? 화장과 헤어스타일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미용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미용 페스티벌에서 아티스트 분들을 뵙고 반가웠습니다. 다른 분은 다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화장에서 저는 정말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볼 때마다 그 아이라인 그리는 거 제발 살 좀 안 보이게 잘 칠했으면 아니 근데 본인이 머리 한대요. 스타일,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도 그 아주 잘못되거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라인에 점막에다가 왜 안 칠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결같은 올림머리에 단아한 투피스 정장, 번잡스럽지 않은 액세서리에 낡은 구두, 한눈에도 깨끗하지만 검소하게 보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DIY 스타일이 화제다. DIY. 정말 박근혜 후보는 레몬수 등을 이용해 화장품을 만들어 바른다고 한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바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클린 케네디를 연상시키는 투피스 정장에 어떤 그 모자, 선글라스 등 화려한 액세서리는 삼간다. 의상도 베이지색, 흰색, 남색 등 주로 얌전하고 튀지 않는 그런 색상을 선호하지만 TV 토론회 등에서 이제 빨간 투피스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 뭐 이런 분석 기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어쨌든 화장품을 직접 만들기까지 하시고 이제 메이크업은 직접 하신다는 거죠. 손수하신다는 거죠. 헤어도 DIY 스타일. 근데 제가 DIY를 해봐서 알는데 언제나 DIY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되게 번거롭고 추위 지를 때가 많잖아요. 집을 제가 이렇게 방 2개를 DIY를 해봤는데요. 그 진짜 뻘짓이었죠. 탁재영이 방에 마룻바닥 까는 거였나요? 네, 마루를 직접 깔았어요. 직접 깔았어요. 깔았었거든요. 마루를 깔려고 깔판을 사고 지랄을 하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그
개인적인 뿌듯함은 남아요. 그렇겠죠. 저 스스로는 뿌듯해요. 네. 하지만 그 남들까지 그 뿌듯함에 동의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얼음이면 또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바닥이. 저번에 그 박근혜 후보가 연기하는 그 대학로에서 연기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 이렇게 20대의 젊은 연기자분이 여성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고우면 마음이 고우면 아니 피부 보니까 그 말도 곱습니다. 생각이 나네. 오늘 뭐 막말을 여기서 다 나온 거 같은데. 아니 어떤 새누리당 당직자가 왜 박근혜 후보가 20, 30대 여성들에게 지지율이 안 나오냐고 얘기했더니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한국 여자들은 자기보다 나은 여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 진짜? 제가 트위터에서 봤던 정말 예, 버라이어티합니다. 근데 그 박근혜 후보 초반에 이게 박근혜가 바꾸네 그래가지고 슬로건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세웠었잖아요. 네. 저 보고 저는 빵 터졌거든요. 박근혜가 바꾸네 그래가지고 라임을 맞췄어요. 네, 근데 요즘 그 속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쪽 캠프에 분명히 그거 맞추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청년이 바라는 지도자 그걸 줄여서 청바지라고 박근혜 후보가 청바지 입고 나왔었을 때 이게 슬로건으로 자기 트윗에 올렸는데 그쪽 선대위에 지난번 총선 때부터 일을 하던 그 모 광고쟁이들이 있어요. 나름 꽤 잘 나가는 비싼,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겠죠. 이제 그런 그렇죠. 일들이. 아니 근데 뭐 이를테면 로고체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세련됐잖아요, 그렇지 사실.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나름 그 전문가로 보면 제일 돈을 많이 그러니까요. 들여서 잘 만들었어요. 돈 많이 드는 티도 나고 괜찮아요. 사진도 이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진은 지금 정말 유명한 작가가 찍은 아예 거예요? 턴키로 돈을 받고 붙박이로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사진 이름만- 예술이더라고. 이름만 보면은 들으면 퀄리티가 아는 있어요, 작가들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궁금한 게 그 퀄리티 있게 해놓고 왜 그걸 안 쓰는지. 결정을 안 해주는 거죠. 아. 결정을 박근혜 후보가 직접 하는 것 같아요. DIY로. 아, 그렇군요. 근데 슬로건은 사실 이제 슬로건 싸움은 좀 지난 것 지났죠.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도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도 참 말이 많았잖아요. 네. 좋다 싫다 뭐 네. 등등. 그 전에 대한민국 남자는 네. 더 말이 많았고. 그렇죠. 근데 다만 뭐 네. 후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워딩만 갖고 얘기하면 캐치프레이즈만 갖고 얘기하면 안철수의 진심이 전 제일 성의가 떨어지죠. 없어요.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번 대선이 슬로건이나 이미지 싸움에서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렇죠. 볼 맞아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요즘에 어떤 마케팅 전쟁을 끄는 키워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그동안 소비자들을 굉장히 많은 뭐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도 좀 유도를 해봤다가 저렇게도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설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성이 보이는 브랜드, 진정성이 있는 어떤 인물에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안철수의 진심이라는 것이 그 뒤에 붙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그 후속 조처나 아니면은 그 언행으로 그것이 증명만 된다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제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니까 광고나 홍보에서의 문법은 기본 문법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남자에서 문재인이 추궁받았던 지점과 동일한데 대한민국 남자다움, 진정성, 진심 이건 단어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느끼게 해줘야지. 맞아요. 근데 그걸 떡하니 갖다 그러니까.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초반 분위기에 그런 게 나왔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씹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빈정거림을 당했을 만한 거였다는 거죠. 맞아요. 진심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대놓고 쓰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 조금 특히 젊은 층을 끌어안으려는 후보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좀 손발 오그라드는 그런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춤을 춘다든지 뭐 일부러 막 그 젊은이들 유행어를 따라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브라우니 데리고 나오고 브라우니를 데리고 나온다든지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 자체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정성이 없다기보다 물론 그분들 하시는 분들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조해서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노인분들께서 보시면서 본인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젊게 노네.
우리 근혜 후보 젊게노네. 20대들은 뭐지 하고 되게 뜨악해. 우리 좀 당황스러운데. 아니 게다가 그 말춤을 이정희하고 박근혜 두 사람이 했다는 게 나는 더 웃겼어요 사실. 지나고서 하는 말이지만 문재인 후보도 말춤을 춰야 된다라고 캠프에서 진짜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안 돼.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결사 반대했어요. 그럼요. 본인도 하기 싫다고. 그 예전에 그 광고 중에 그 직장 상사가 그 직장 그 부하 직원들이 추는 셔플 댄스를 이렇게 그거 광고 있었죠. 자기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배워서 같이 춘다라는 게 있는데 그 상황이 공감이 저는 잘 안 갔거든요. 내가 셔플 댄스 추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와서 같이 추자 그러면 그럼요. 다 싫어하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 현직 정규직들의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물어보죠. 정규직 2명? 네. 어떠세요? 만약에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본인이 셔플 댄스를 추고 있는데 옆에 와서 왔다. 같이 춘다. 네. 어떤 좋아요? 기분이실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조롱하는 기분? 심지어 조롱하는 기분? 어때요 또? 거부하고 싶죠. 거부하고 싶죠. 그러게요. 저도 나이트 같은 데서도 보면 보통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한 30초쯤 있으면 그분만 춤추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들어왔고. 그 광고에서도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혼자 남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에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예전에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애랑 엄마랑 싸워요. 그리고 나서 애가 집에 자기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 딱 잠그고 컴퓨터만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터넷 채팅을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공익 광고예요. 그럼 엄마가 그걸 되게 슬프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이 컴퓨터 창에 띠리링 하고 이메일이 와요. 그러더니 문자 뭐라고 써 있냐면 엄마가 너와 대화하고 싶어서 이메일을 썼단다. 다녀왔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아들. 엄마, 컴퓨터는 언제 배우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대화하려고 배웠지?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보고 엄마 그래서 달려나가요. 이런 말도 안 돼. 그럼 바로 계정 삭제, 계정 폭파. 계정 폭파.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서. 어른들은 늘 그러니까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선이 그분들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후보님의 그 사이트에서 봤을 때도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시려고 애쓰시는 막 뭐 젊은이 서포터즈 해서 뭐 빨간 운동화 뭐 서포터즈 뭐지 뭐 하여간 이런 거에서 우리 뭐 젊음 같이 달리자 뭐 이런 거 해봐도 썩 이거 자기 만족이라는 느낌? 별로 그 진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는 공약이 아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문캠과 안캠 쪽은 어때요? 뭐 SNS를 봐도 그렇고 다가서는 방식들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서 SNS 전략으로 볼 때는 안 후보 쪽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이유는 말이 짧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쪽에서는 다른 것보다 충분하게 읽을 수 있게 리트윗 수는 적겠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읽다 볼 때 그게 말로 문어로 바꾼 게 아니라 후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담아내서 140자를 꽉꽉 밟아서 어떨 때 띄어쓰기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 보는 재미가 달라요. 그런데 이 박근혜 후보 쪽은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대신 써주는 나 그 느낌을 정말 확실하게 너무 확 봐도. 근데 그분도 SNS 잘 몰라.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여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만족으로 쓰는 것들을 조금씩 해놓기 때문에 보는 느낌에서는 받아보는 재미는 그쪽은 거의 없고요. 자료 줬을 때는 보긴 하는데 하나 볼 때마다 제발 좀 살펴보고 쓰게 하지 왜 이럴까라는 느낌. 박근혜 후보 입에서 헤어와 메이크업 이런 얘기를 자기 트윗에 쓴다는 건 자살행위거든요. 누가 봐도 공감이 안 되는 거를 적고 나서 아티스트 분들께 이러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는 내내 머리와 메이크업 같은 걸 혼자 해서 아티스트를 무시한다는 걸로 돌아올 텐데. DIY. 그런 얘기 저도 해봐서 알지만 차라리 그게 들어가면 재밌을 텐데 이두저도 아닌 선언같이 혼자 질러놓는 것들이 많은 반면에 다른 두 후보는 스타일은 다른데 둘 다 매력 있어요. 동수형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는 SNS에서 특히나 트위터 같은 데서 안철수 후보가 정말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너무 그냥 일반적이지 않았나요?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뭐 대단히 감각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고 물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콘텐츠가 그냥 너무 많아. 그쪽의 문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계정으로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 양에 있어서는 대단히 자기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트윗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기대가 커서 그랬던 건지 맞아요. 뭐 이렇게 썩 재미가 없어요. 일단 숫자도 너무 적어서 아직 100개가 안 되고 네.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80개 좀 넘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 적게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는 게 있다면 문재인 후보는 이동하면서 직접 본인이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안철수 후보 거는 리트윗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 지지층 사람 매칭이 겹치니까 몇 개 안 돼서 또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너무 양이 많으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가지는 그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어요. 안철수가 이제 트윗을 시작한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재밌는 트윗을 깨알 같은 웃음을 좀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에게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투영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줄 걸 바랬는데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저는 3명의 후보 다 본인이 하는 것도 없지는 않겠으나 아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있을 거예요. 담당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그렇죠. 다 하지 않아요. 네. 절대. 근데 박근혜 후보님은 확실히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거는 본인이 안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 그거는 왜 DIY를 안 하실까? 진짜 이거 왜 그거야말로 DIY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근데 이제 그쪽에서 10만 양병설이 있었잖아요. 시발단. 십알단. 발음 잘해야 돼요. 십알단. 그거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뭐 1000명을 모으면 1000부장, 10,000명을 모으면 10,000부장. 근데 리트윗이 안 되는 것 같아. 10만 리트윗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들끼리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트위터는 사실 좀 더 가벼워도 되는데 맞아요. 전 후보들이 구설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너무 진지하고 무거워요 다. 그래서 트위터 보는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캠프 트윗이라 그러면 일단 안 보게 돼요. 뭔가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네. 저처럼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좀 재미있게 사진도 한번 좀 올려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소소하진 않죠. 그래 소소한 일상은 아니야. 넌 그래? 너의 일상이긴 하지만 그래. 소소하진 않았어. 소소하지 않았어? 사진이 연결되면 눌러볼 때 기대가 되잖아요. 또 뭔 사고가 괜찮을까. 그래. 그 비광성주처럼. 그러니까 걱정이 되면서 얘가 또 기대가 저녁 때 뭘 되잖아. 올려서 이럴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되죠. 박근혜 후보의 트윗이 진지하거나 혹은 그런 공감 안 가는 내용들로 채워줘도 상관없는 게 비광부터 시작해서 여러 스태프들이 빵빵 터지게 올려주시니까. 아 그분의 호가 비강이 된 거예요. 이제? 네. 공식. 제가 정했어요. 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기더라. 아니 그 전에 진생 그 김성주였다가 진생이었다가 진생은 이제 싹 사라졌어요. 비광 때문에. 비광 김성주 선생이 근데 조만간에 제가 있는 성공회대학교에 한번 또 우선 쓰고 오시면 탁현민 자르라고. 네. 아주 기대하고 재밌을 있겠어요. 것 같은 생각이. 근데 굉장히 유명한 패션 그 브랜드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께서. 뭐 MCM? 왜 가방에 보였는데 뭐? 아 그래서 잘 안 팔린대요. 요즘. 아 진짜로 나만 해도 MCM이 그분이랑 전혀 상관없는 건 줄 알고 몰랐는데 알고 나서는 그거 사라지지 않았어요. 브랜드 가치가 좀 하락했나요? 그러니까요. 하락했죠. 아 그래도 요번에 그 비 오는 날에도 들어도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방수성. 방수. 그 세 분의 대중연설 스타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님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것은 정부에서 잘 알아서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이렇게 꼭 하시는 타입이신 것 같고. 그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성이 일단 좀 너무 수첩 없어서. 아니면 프롬프터. 프롬프터 이거 둘 중에 하나 보고 읽으시는 거기 때문에. 잘 못 읽으시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민혁당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상의 언어를 쓴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연설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본인이 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본인한테 제일 편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웃음이거든요. 네.
그 안철수식의 웃음은 그 안에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의 언어를 조근조근 말하면서 어쨌든 그 웃음기가 항상 얼굴에 있는 머물러 있는 표정으로.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쫙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점 더 이게 이제 대선 전국이 뜨거워지면서 만일에 단일화 후보로 나섰다 했을 때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로서 어떤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대중연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건 또 의문점이 들어요. 문재인 후보도 사실은 연설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연설을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거치고 총선 거치고 이러면서 경험이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연설가 중에 하나인 문성근 씨가 코칭도 하고 그래서 많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음이 뭐 이렇게 썩 좋은 연설을 안 해요. 발음이 많이 아니 근데 제가 그 박근혜 후보랑은 이제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이제 그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은 영화인들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를 이렇게 캠프에서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 두 분이 딱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횟집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방식으로 그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스타일하고 되게 잘 맞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는 그 들었을 때 물론 대중연설까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되게 잘하신다. 그래서 나는 역시 변호사구나 이런 생각이 1번이었고 근데 지금 그 현민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그것도 좀 총선 전에 그게 딱 보이시는 거 있어요. 후랑 확 달라졌어요. 저 오히려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이런 데서 포착되는 웃음 같은 거는 굉장히 진정성이 드러나 보이는 웃음들이 있는데 아니 이건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제가 그분이랑 토크 콘서트를 오래 했잖아요. 안 웃어요. 재미없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웃겨야 웃지. 좀 웃으시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이게 안 움직인대요. 근데 그 연설을 하실 때 하여간 그 평상시 표정보다도 오히려 더 굳은 표정이 나오시는 게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그런 게 가뜩이나 있다. 발음도 좀 그러시니까 발음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투표 시간 연장 그리고 대선 후보 먹튀 방지법 제가 대선 후보 먹튀 방지법 전격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투표 시간 연장 그만해. 아니잖아. 입에 제갈 물렸어. 왜 이래 발음이. 대선 후보 방지법 먹튀 방지법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해. 그래 아까 박근혜는 열심히 연습했는데 진짜 연습했다 그래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셋 다 똑같아요. 세 분 다 좋은 목소리는 아니고 좋은 발음도 아니야. 그거는 좀 비슷한 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자리를 만들었냐면 극장에서 토크쇼를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본인이 장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는 편안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본인이 생각한 얘기를 조곤조곤 전달하는 방식이 자기한테 맞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자기는 토크쇼에서 이렇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쇼를 하는데 눈을 계속 맞추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지지자도 아닌데 만나서 제 눈을 바라보면서 계속 웃어주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면서 자기의 진심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구나. 근데 이제 이게 그 1대1이 아니고 1대 이를테면 뭐 몇만 명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달라지긴 하겠죠. 달라요. 제가 이렇게 행사해 보면 대중이 예를 들어 한 200-300명만 넘어가도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튜디오에서 맞아. 얘기하는 것과 1-200명을 놓고 소극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더 많은 명을 놓고 맞아요. 여의도공원에서 얘기할 때 목소리 톤과 다르죠. 억양이랑 이런 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보들이 아직 그 정도의 쇼맨십이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죠. 그래도 좀 많이 바뀐 게 있다면 그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문재인 후보 하는 식으로 앞에 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됐고 안철수 교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디든 조곤조곤한 톤으로 얘기하는데 선생님을 오래 하다 보면 학생 수가 얼마나 많건 어떤 무대에 서건 소리를 지르는 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작게 얘기해서 오히려 작게 얘기하고 중요한 얘기를 나가는 쪽이 있다면은 그게 들리게끔 만들어 가는데
안 교수는 그런 쪽, 안 후보는 그런 쪽에서 꽤 유명하다면 요즘 가장 큰 안 된 쪽은요. 우리 분석하는 건 그래도 재밌고 서로 장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 두 분 단일화해서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종편에서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말을 더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뭐 누가 많이 웃었네, 안 웃었네 이런 걸 놓고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후보들도 국민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미디어에서 왜곡되는 것 때문에 요즘도 굉장히 많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도할 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왜곡 혹은 굴절된 뭐 이런 형태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두 분이 그 백범 기념관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왔고 TV조선을 보다 막 뒤집어질 뻔 혼자 깔깔대고 웃었었는데 중계라는 거예요. 그냥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TV조선에서 중계를 했어요? 생중계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얘기를 많이 한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말이 짧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중계방송식으로? 해가면서 그러다 문 후보는 좀 많이 웃는데 안 후보는 안 웃고 있네.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별짓도 안 하는구나. 오는데 스포츠 중계? 아니 TV조선은 똥수영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누구도 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중계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돼 있었고 근데 MBC 뉴스가 더 재밌었죠. 둘이 화합하고 난 다음 미디어가 속이는 게 보통은 단일화하게 되면 그 헤드라인에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게 나가야 되는데 먼저 박근혜 후보가 나와요. 그래서 논평을 하면서 야합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야합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로 갔다 뉴스를 하면서 먼저 프레임을 만들어 씌우는 게 충성 경쟁이 너무 보이는 뉴스를 보면서 야 이게 잘못돼도 왜곡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런 뉴스만 보다 보면 이게 맞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근데 뭐 MBC 뉴스는 요즘 애국가보다도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캡쌤이 또 재밌는 화면 캡처. 화면 캡처하는 거 봤잖아요. 나 봤어. 난 못 봤어. 나도 봤어. 오빠 트윗 안 봐요 내가. 얘기해줘. 아니 캡션을 달잖아요. 인터뷰를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탁재영 뭐 좀 디테일하게 되면 PD 뭐 몇 세 이렇게 달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는데 캡션이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 그거 네가 캡처한 거예요? 아니 누가 캡처한 걸 리트윗 어제 또 트윗에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제가 어제 제 트위터에서 그걸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리트윗하고 이랬더니 계속 한 번은 그 할아버지 사진, 한 번은 비광 선생 사진.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근데 감사합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 그렇죠. 뭐 여쭤보고. 혹시 직업이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녹음을 해놓거든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걸 풀어서 이제 캡션을 쓰는데 그 상황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 이름을 모르면 그 상황에서 가장 개연성 있는 예를 들면 뭐 시민이랄지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무슨 얼마나 개연성 있어요 할아버지. 아니 근데 그분이 진짜 할아버지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자막을 때리기 시작하면 얼굴이 노안인 40대면 어떡할 거야. 나는 성인 남자 뭐 그러니까 큰언니는 게이. 거기 난 뭐 할 거야? 뭐라고 나갈까요? 배우. 섹시 여성? 아니 그건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나쁘게? 제가 느끼는 거는 그 토크 행사를 했을 때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건 마이크를 잡는 손의 각도예요. 그게 몸 쪽으로 붙을수록 편안해하고요. 치켜 올라갈수록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처음에는 자기 코를 칠 정도로 노래방 각도로 락커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내려가 있어요. 되게 편안한 자세로. 그러니까 그 많이 했잖아요 청춘 콘서트를. 그럼요. 맞아요. 박근혜 후보는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마이크 대를 써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안 잡아요. 손에 잡은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DIA를 안 해요. 수첩을 한 손으로 수첩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손은 수첩을 넘겨야 되니까. 그럼. 이놈도 있고 자년도 있네. 이놈 자년 할 것 없이 모두 갖다 들어보자. Your turn, my turn, 개차. 진지한 사람 또 신기한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 모두 같이 놀고 있다. Your turn, my turn, 개차. 나따따라다 나따따라다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자. 나따따라다 거침없는 이야기. 나따따라다
이제 2부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그 요즘 바로 어제 이제 문철수. 벌써 퓨전이 됐나요? 벌써 합쳐졌나요? 나 큰일 날 뻔했어. 나 안철수 팀에서만 문철수로 단일화 됐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네, 문재인 안철수인데, 예, 맞아요. 안재인 문철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어쨌든 그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벤트니까. 정말 중요하죠. 예, 그 단일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문장을 하나로 쓰는 게 새누리당이 써준 것 같은 느낌인데 단일화 논의로 인해 후보 간 검증도 대충 넘어가고 있고 전책과 비전을 비교할 수 있는 TV 토론까지 늦어지고 있는데요. 단일화 쇼가 깜깜이 선거를 만들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종편에서 나왔던 얘기죠. 제목이 딱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종편 그만 가야 돼. 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망가지고 사람이 있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방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더니 그 신들 교수님이랑 닮아가고 있어, 외모가. 정말 그렇게 심한 욕을 왜? 출연 안 할 거야 이제? 안 하려고. 우리가 전 시간에 네. 한국 정치에 가장 없는 게 감동이다. 네, 그랬죠. 감동이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감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프레임 싸움인 게 그러니까 그 단일화 과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야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고 이건 야합이 아니야 하는 순간 그 프레임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옛날에 무슨 그 어떤 네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그 이름에 딱 답하는 순간 무슨 주술에 걸린다든지 그런 그 만화적인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나밖에 모르나? 박재영. 나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야? 하여간 근데 프레임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는 그 예전에 그 미국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탄핵당한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저렇게 맞아요. 친노 같은 것도 전 대표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프레임을 애써서 반박하려고 하는 순간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라는 국면을 정권 교체라는 그 프레임으로 끌고 나가야 상대방의 프레임에 안 말리는 길이 되겠죠. 근데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넌 그냥 객관적인 그렇죠. 분석 전문가니까요. 분석 전문가. 그 야합 배틀을 깨려면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이명박과 박근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야합이죠. 그 사실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여당에 묻어서 서로 다르다고 선긋기하고 있는데 둘이 똑같거든요. 근데도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가면서 끌고 나가는 거야말로 야합인데 지금 당장 여당에서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 왜 안 바꿔?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는 아수라백작 같은 거죠. 반 남자 반 여자. 근데 아이라인은 꼭 눈에서 띄어서 그려주세요. 점막까지 그리면 안 돼요. 비광 선생이랑 같은 메이크업. 아니 약간 달라요. 약간 비광 그분은 굉장히 그 스모키를 좋아하세요. 과하게. 막 눈에 확 띄게 약간 좀 눈이 더 돌출되고. 근데 비광 선생님 그 헤어스타일 보니까 똥수영네 이장원 같은. 맞아. 그 아스팔트 이쪽 가른 스타일. 노상 할로윈 복장으로 눈을 그리고 다니시니까 이 비광 선생을 보고 나면은 눈을 보면 아우 정말 과하다 싶어요. 굉장히 과하세요. 자, 그러면 단일화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단일화 할 수 있는 기간이. 일단 저는 줄기차게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게 경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투표율로 아니죠. 뭐 여론조사로 하자, 뭐로 하자 이제 단일화의 방법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은 그런 방식보다는 두 후보가 치열한 합의 끝에 뭔가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게 단판 끝에 결론을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인물 댐댐이와 대인배스러움은 알겠으나 문제는 우리 지지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그 마음이 넓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경쟁의 구도로 가면 필경 어느 한쪽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원순과 안철수의 합의 그게 저는 이제까지의 모든 정치적 합의에서 가장 최고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지지자들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결론을 도출했던.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방법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한표를 던집니다. 예.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야 될 거고요. 그렇게 네.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첫 번째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같이 모여서 앉았던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저는 굉장히 역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지켜볼 수 있는 라이브로 얘기하는 것들, 대화들 보면서 그 이뤄가는 과정을 봐서 감동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해야만 대통령이 돼서도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박원순 안철수 그때는 캠프가 없었잖아요. 안철수 캠프도 없고 박원순 캠프도 그게 없었던. 종편과 조중동의 논리예요. 네. 쟤들이 싸울 거다라고 자꾸 부추기는 건데 거기에 휘말려주면 안 돼요. 아니 그 싸울 거다라고 부추긴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캠프가 그, 있기 때문에. 큰언니의 말씀은 이런 거죠. 이제는 어디든 어떻게 됐든 간에 대선 후보로 본인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그렇죠. 그 밑에 이미 조직이 예, 갖춰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수장 혼자서 의사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도 똑같아요.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박원순과 그 누구죠? 박영선의 과정을 보세요. 그 사이에 민주당 사람들 욕먹고 또 이쪽 뭐 버스 동원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단일화했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아주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상실감은 크겠지만 차라리 그 사람들의 상실감이 큰 게 낫지 지지자들의 상실감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문재인 후보가 중간에 경선 과정에서 시끄러울 때 한마디 확 질렀었으면 훨씬 더 큰 사람이 못 됐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다 감내하고 가만히 들었던 전력이 있고 안철수 후보 자체가 스스로 박원순과 이러면서 국민들이 어떨 때 감동을 받는지 아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캠프의 멤버들이 있지만 그들이 느낄 반응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게 합의라는 큰 그림을 그려낼 때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설프게 그림을 위해서 손잡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논의가 되고 빠르게 움직일 거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상처가 커도 양쪽 캠프가 다들 생각하는 바가 비슷할 거라고 보니까요.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큰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조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아니 근데 뭐를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방법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론조사. 네, 그다음에 뭐 투표. 저기 뭐죠? 여론조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지지율, 그다음에 뭐 이런 건데 지지율이 또 그걸 섞고 빼고 뭐 조사 방법을 바꾸고 이 정도지. 만약에 그렇게 경쟁의 구도에서 단일화한다면 방법은 뻔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 뻔한 거를 꼭 해야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지지율이 비슷하잖아요. 어느 한쪽이 많이 앞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양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어렵다는 데는 동의해요. 어떤 방법이든 상당히 어려운데 감동을 주는 방법은 가야만 60%의 합의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분명히 그 과정에서 이탈한 사람이 생길 것 같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민주당의 경선 과정만 보세요. 그게 뭐 아무리 아름다운 경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손학규 같은 사람은 이제 후보가 정해졌는데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그냥 빠져 있잖아요. 관심 없는 척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이 대인의 풍모를 갖고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해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대를 갖게 되는 거고 무언가를 막 독촉해서 좀 잘해봐요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데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거 좀 느릴지 모르지만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지나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내년 이후에 그때 정말 긴장되지 않았어? 사실은 어땠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와야죠. 뭐 어쨌든 문제 시간이 너무 없죠.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것은 어쨌든 단일화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그 합의를 깨트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고 있으니까. 감동의 포인트는 정리해 보면 의외성이랑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뻔한 거 내놓으면은 감동 전혀 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결론을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다 지쳐가지고 이제 이제 관심 끌래 이제 했는데 우리 결정했는데 막 이러면은 누구인데 그런 걸로 따지면 이번에 합의 타이밍은 완전 좋았죠. 최고였어요. 저는 사실 그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날 그 결론까지 나올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거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안 만나니만 못한 건데 예,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큰 것을 합의해서 내놨다 정도까지는 기대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 후보 등록선에 맞추겠다라는 거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하겠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것도 되게 예, 국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었죠. 그런 걸 보면서 든 생각은 역시 내가 아무리 우리가 바깥에서 뭐라 그래도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생각의 깊이와 사려 깊음과 그런 정치적 타이밍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아닌가?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거는 기대가 커요. 그래서 더더욱. 네. 아니면 말고. 그걸 어떻게든 단일화를 눌러보려고 그 다음날 그 여러 가지 나올 이슈를 덮어보려고 박근혜 후보가 그날 오전에 미리 선빵을 좀 날렸죠. 그랬죠. 개헌안. 그래서 4년제 중임으로 논의할 거 개헌을 논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맹이가 빠져 있으니까 울림이 없는 거예요. 일단 개헌하려면 1년 반이나 되는 자기 임기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쇼라는 게 보이니까요.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면 1년 반의 자기 임기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 시기에. 맞아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그러니까 참 나쁜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을 중간중간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 이걸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 포인트네. 그래 놓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 자기가 참 나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이트 가보면은 그런 말이 도배가 돼 있거든요. 말 바꾸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박근혜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딱 돼 있는데. 이거 다 하는 거였잖아. 저만의 스킬이 아니었군요. 오빠 문재인 후보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단일화가 고착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 교수하고 통화도 하고 김재동 씨도 만나고 이 선생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셋이 호스트가 되는 콘서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초청하고 압박을 하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 직전에 이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너무 부담도 손가락 빨았어요. 아이씨. 재밌는 콘서트가 하나 없어졌네요. 근데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잘 됐죠. 그럼요. 제 구상은 발표를 그런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몇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가장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 지금 현재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 세 명이 호스트가 돼서 이 두 분을 초청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림이 딱 만들어지면 멋질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이네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으로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그 캠프에서 발표하는데 대중들이 모여 있는 집회 형식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초청하는 건 가능해요. 맞아요. 초청 형식이 돼요. 무게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춥더라도 그런 그림이 엔딩 때 딱 만들어지면 춥긴 뭘 춰요.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 87년, 뭐 92년 이런 대선 때 87년이 언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언니 왜 그래? 왜 우리나 그래? 난 87년 대선에 정말 87년 때 몇 살이었어요? 5살. 87년 대선에 보라매 광장, 여의도 광장 이런 데 100만 명씩 모였어요. 100만 명. 그 추운 날 12월에 대학로에 또 여기 저기 백기환 선생님 그 유세할 때도 몇십만 명 모이고 쌍팔 이상 쌍팔 생각나네요. 옛날 얘기 하면 할수록 나는 공감이 되는데 듣는 다들 생각 안 나는구나. 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똥수 오빠. 근데 어쨌든 춥지 않다는 얘기를. 그 되게 재밌고 감동이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극대화시키게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만나는 거 장소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어떤 얘기하느냐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입고 계신 게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분이 통화하려면 얼마나 되고 그림을 끊어서 지지율을 몰라면은 극대화시키는 걸로 그 포기하지 말고 기획서 만들어둬요. 포기는 안 해요. 포기는 안 하고 뭐 구상은 끝났고 세 명에게도 어느 정도는 확답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가능성들을 타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사가 결정되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가장 적절한 시점.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오늘 우리 정치 이벤트 얘기하고 있지만 이벤트 왜 필요냐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거든요. 왜요? 쇼는. 네. 하나는 우리들의 다짐인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5개 행사나 메가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 우리들의 다짐을 보여주는 그 새누리당의 아주 좋은 그 이벤트가 네. 그 11월 2일 날 있었네요. 뭐예요? 11월 5일 날인가요? 네. 네. 그 11월 11월 2일이네요. 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사회통합을 위한 하나로 정책 포럼 행사에서 꽃 중에 꽃. 대구 한의대 명예교수님께서 꽃 중에 꽃 그네님 꽃 8천만의 가슴에 피어라 영원히 피어라 백두산 상상봉 한라봉 언덕 위에 민족의 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라 그네 꽃 3천만의 가슴에 그래서 조칭했어요. 대한민국의 영광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히 서울 경기 지역 내일은 강원 충청 지역 모레는 영남 호남 지역 그리고 제주도 가시는 오시는 아니 갈 건 어쩌면 거는 하늘이 이게 보고 가시고 꽃 중에 꽃 그네님 꽃 8천만의 가슴에 깜짝 놀라죠. 우리 쫄았잖아요 지금. 대구 한의대 명예교수가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결의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나는 쫄게 만드는. 정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혹시라도 된다면 김정은하고 만날 때 아주 용호상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아니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죠. 네, 말이 안 통하고 서로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취임식 때 아마 저 노래를 합창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쫄게 되는데요? 정말 쫄게 돼요. 완전 쫄게 되는데. 진짜. 진짜 상대방을 쫄게 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네. 꽃 중에 꽃.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 한의대 교수님은. 그럼요. 근데 이제 아마 그 행사를 준비했던 쪽도 후달리긴 했나 봐요. 그 뒤에 뒷부분에 살짝 붙은 멘트를 보면 아이고 우리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나와요? 네, 거기까지 못 봤어. 나는 중간에 보고 끊었어.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무리는 너무 감동 깊은 자리였다는 마무리는 있었으나 각 후보 진영에서 했던 행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재인 후보 이벤트 가운데서 탁현민 쌤이 사회를 봤던 걸 보면서 이 우리가 지도자를 존경하고 좀 어려워하던 세대잖아요. 그러면서 좀 친근한 대통령을 가져보긴 했지만 가깝게는 안 됐는데 그 문재인 후보의 카리스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지없이 깨버리는 탁쌤의 멘트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곤란해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거 기억나요? 처음에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 다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탁쌤이 얘기하면서 타운홀 미팅? 타운홀 미팅 할 때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버렸어요. 다음부터 그러면 조심하시고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격이 없어 보이거나 뭐 진행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받을 때 정말 머쓱해하면서 편안한 아저씨 같지만 얘기하는 데서 국민들 마음을 담아서. 진짜 저도 열이 받았어요. 왜냐면 박현민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뭐야. 김현민도 아니고. 요새는 성이랑 이름이랑 퓨전이 대세네요. 아까 저기 문철수.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관여하기도 했지만 그 후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가장 남는 행사는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하고 경희대학교에서 했던 특구 콘서트가 가장 그 차별성이 있었고 제일 잘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후보 등록하기 전이긴 한데 안철수 후보 측은 힐링 캠프에 출연한 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송 출연. 약간 그것도 일종의 좀 후보 등록 전이긴 하지만 이벤트라면 이벤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결정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이분 정말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확실히 모을 수 있는 계기였지 않았나.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행사를 해도 많이 모여야 10,000명, 2만 명이거든요. 방송이 있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보들의 장단점을 알아라.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기능을 우리가 못 지금 하잖아요. 대선 며칠 남았는데
KBS, MBC 자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힐링 캠프 예능 프로그램 하나라는 게 이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방송 3사가 정말 그렇네요. 그건.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눈치만 보고 말을 못 꺼내고 있고 순차 토론 같은 거 잡혀 있었는데 조정을 바꾸고 순서를 지나니까 없던 걸로 해버리자라는 얘기를 나가는 현실 속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후보들 탓하는 건지 정말 이런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게 우울하기도 한데요. 너무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뉴스의 상업성을 비판하면서 언론인들이 뉴스 상업 방송들이나 이 케이블 채널들은 국가로부터 그 채널을 공짜로 받으면서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한 거다. 그게 뭐냐 하면 프라임 타임 때의 한 시간을 뉴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익적이거나 혹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전달해주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니들이 돈을 벌어먹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한 시간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방송을 할 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언론은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 3명을 결국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네. 맞아요. 이게 한참 전에 본 거기 때문에 지금 바뀌고 단단해진 모습들을 보지 못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 어떤 거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똑같은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있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정리가 안 돼서 한 당은 정말 그 당내에서도 정리가 안 돼서 서로 싸움하고 있고 반대쪽에서 풀어가는 걸 더 듣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검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토론하는 모습은 단일화된 이후에나 저희가 볼 수 있는 풍경인가요? 저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이거 근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차라리 벌금을 내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아니 왜 나가서 자기들이 손해라고 생각하면 왜 하겠어요? 지금 토론회나 혹은 이 후보들이 TV 노출이 어려운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후보가 하기 싫거나 박근혜 후보가 하기 싫거나. 그게 뭐야? 그게 그거잖아.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 판단은. 분석 전문가는 어떻게 돼요? 분석 좀 해줘봐요. 아니 그 목소리로. 네, 박근혜 후보께서 네. 워낙에 또 이제 TV 나오시면 산소 가스, 이산화가스 이런 문제는 또 이런 말씀을 또 이제 하실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 참모진에서 뭐 좀 만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토론 못하는 이명박 후보한테도 까였잖아요. 그 동영상의 앞권은 그래서 박근혜 후보께서 그렇게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씩 웃으면서 됐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것이 둘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건희의 관리였구나.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명박 후보가 그 1977년에 교토의정서라고 한 게 틀린 거였어요. 1997년 교토의정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지적도 안 되고 그게 쑥 들어갈 만큼 이제 수첩에 안 써 있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토론 프로그램 진행하면 뒤쪽에 그럼요. 작가들이 앉아서 팩트체크하면서 중간중간 사회자가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해주잖아요. 아까 잘못 얘기하셨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지적해줘야지. 아니면 그냥 후보 본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본인이 검색을 해가면서 잠깐만요 이거 아니셨습니까? 검색만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든가요. 아니, 우리나라 토론 프로그램 지 얘기하기 바빠가지고. 네. 김재동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게 100분 토론이라고. 도대체 멀쩡한 사람 넷이 나와서 10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상대에게 설득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걸 매주 하고 있어요. 맞아, 매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곽동수 교수님 검색순위도 올랐잖아. 정말 자주. 근데 모든 토론이 전부 대선 후보들 토론 나올 때 생동감을 못 보게 하는 게 생방송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될 거예요. 토론 프로그램들 아마 박근혜 후보 나가는 쪽은 대부분 편집을 할 것이고 시간 안배를 하면서 짜여진 질문에 짜여진 답변을 할 거기 때문에 롤플레잉 같은 거죠. 날 것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게끔 정말 이제 그런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 대선에도 사실 미국 대선 때도 그 밋 롬니랑 그 오바마 후보의 그
TV 토론 가지고 네. 사실은 대선 판세가 뭐 몇 번을 요동을 했잖아요. 정말 그 미국 대선의 가장 큰 이벤트라면 사실은 두 후보 간의 어떤 맞짱 그렇죠. 토론이죠. 예,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준비해서 이제 그런 거를 강력히 요구해야 될 시점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되잖아요. 토론의 질도 문제고 토론의 유권자의 양식도 문제고. 문제고.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압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의 견고한 40% 지지율이 문재인 안철수 말 잘하네 바뀌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도 하지만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DIY로 아니 이를테면 60%가 움직일 수는 있죠. 60% 중에 움직일 수 있죠. 네, 60% 중에 20%, 10%는 움직일 수 있죠. 그렇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층이 훨씬 적기 때문에 네. 이미 후보를 결정한 사람들이 자기 표를 확신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데요. 미국 대선 얘기하셨지만 미국 대선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나온 논평 가운데 제일 웃긴 게 우리나라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처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새누리당에서는 흑인 대통령과 대통령. 여성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껴다 붙일 정도로 절실하게 떨고 있는데 토론이 안 되더라도 그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날르면서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힘을 좀 모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뻘짓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나 하는 화도 좀 나니까요. 이 화를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아. 그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오바마 재선됐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이거나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온다면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민주당 후보와 진보적인 한국의 대통령이 같이 국가 수반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기대돼요. 네, 그럼 뭔가 좀 변화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게 하네요. 항상 반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벤트 하면 또 광고잖아요. 이벤트의 꽃. 광고. 아직 이제 광고가 시작은 안 됐어요. 예. 앞으로 광고가 어떨 것 같은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지지연설 이렇게 지지연설. 예, 그렇죠. 사실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거의 그 대선 광고에서는 압승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 후보의 아마 그 광고는 아직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맞아요. 국밥 할머니 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밤중에 웬일이요? 배고파? 밥 더 줘? 어머가 이놈아. 밥 처먹었으니까.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처먹는. 제가 그 대본을 배고파. 순댓국집 잘하는데 여기 있어요. 늦게까지 하나요? 밤새도록 해요. 그 광고를 조용히 씨발로마. 제일 웃겼어. 역시 단장은 욕을 해야 되나 봐. 적절했어. 그 국밥 골목인데 이렇게 국밥 써는 손이 보여요. 그런 다음에 할머니 얼굴이 국밥을 써는 손이 보인다고. 국밥 건더기를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 씨발로마.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오밤중에 웬일이여? 배고파? 맨날 쓰잘데기 없이 쌈박질이나 하고 지랄.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청계천 열어놓고 이번엔 뭐 해낼겨? 밥 더 줘? 더 먹어 이놈아. 그러면 이제 영구야? 맹구. 그러면 이제 나레이션이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국민 성공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명박은 밥 먹는 이명밥 똑바로 읽어 이 새끼야. 아깝다고 이명밥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다시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 알겠냐? 그러면 이제 다시 나레이션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기호 2번 이명박이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프레이밍도 너무 좋고 뭐냐면 그렇죠. 경제가 망했다. 망했다고 일단 놓고 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고 경제 안 망했는데 하는 순간 이제 그 프레임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망했냐 안 망했냐 놓고 싸워야 되니까. 망했냐 안 망했냐로 가야 되니까. 일단 그 전제를 깔아놓고 이거를 살릴 사람은 이명박밖에 없다. 그리고 그 묘하게 개걸스럽게 드시는 모습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이거를 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허벅지가 엄청 이러면 그 카피와 이 모습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배고플 때 찍었나 봐요. 그리고 제 후속 광고가 후속 광고는 1인칭이에요. 근데 이게 묘해요. 이게 또 신의 한 수인 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어떤 1인칭 광고인데 이걸 만일에 본인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했으면은 시장에서 거리에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제발 좀 살려주이소. 진정성이 없게 네, 느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막 그렇게 말하면 저를 부둥켜 안고 우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막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 목소리로 안 하고 1인칭이지만 시장에서 거리에서 저는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낭낭한 여자 목소리로 이 나레이션을 했어요. 예,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어쨌든 프레이밍은 유효하고 망해간다. 우린 다 죽었다. 살릴 사람은 이명박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명쾌하잖아요.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방송을 만들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프로듀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하나의 어떤 굉장히 그 단단한 문장으로 압축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있잖아요. 경제는 망했고 살릴 사람은 이명박이다. 정확하잖아요. 아주 단순 명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에 맞섰던 그 정동영 후보 측은 일단 좀 광고가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처음에 막 풀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 나레이션이 뭐 정말로 행복하고 싶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소년의 희망은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와 함께 커져갔습니다. 이제 청년은 더 많은 이의 행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정동영 그 대선 후보가 이렇게 연설하다가 울컥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게 나와요. 그게 아마 노무현 정권의 그런 실정에 거죠. 대한 미안함을 광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자기 얘기로 일단 시작을 해서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솔직히 정동영이 어떻게 커왔는지 뭐 어떻게 자라왔는지 뭐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딱 30초면 30초, 45초면 45초 동안 딱 모든 걸 전달해야 되는 광고인데 임팩트 있게. 일단 거기에 정동영이 어떻게 자라왔다는 거 자체를 설명하는데 벌써 상당한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벌써 굉장히 어떤 그 패배주의적인 시각도 엿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리고 뭐 이미 상당 부분 상대방의 프레임에 휘둘리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미 그 승부가 좀 상당히 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렇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 만들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올해 대선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프레임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가장 잘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한쪽은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로 들고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한쪽은 바꿔봤자 뭐하냐. 바꾸면 혼란이 온다. 그리고 이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준비 안 했지 너. 아니야 여기까지 준비한 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욕으로. 그 지금 바꾸자는 얘기가 키워드고 국민들이 나오게 되면 그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명박에서 이제 박근혜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박근혜도 바꾸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그렇게 가지고 박근혜가 바꾸네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하고 다르다. 이명박과 다르다. 그 저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내가 노무현 죽였다. 내가 이명박 찍어서 노무현 죽였다. 박근혜 찍었으면서 안 죽였을 텐데 이게 먹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걸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잘못해서 저번에처럼 이명박 정권 심판으로 가면 그 프레임이 갇히는 거예요. 걔들이 왜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꾸고 색깔을 바꿨는데요. 맞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보니까 정치 광고나 대선 광고는 일반 광고하고는 조금 다르면서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 광고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전문가들도 있고 뭐 진짜 이렇게 보면 캠프마다 진짜 방귀깨나 낀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진짜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전문가들만 붙어서는 잘 안 나오는 그렇겠죠. 게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맞아요. 또 당직자나 정무적인 판단만 하면 광고가 뗄까지 안 나와. 그 두 개를 누가 잘 매칭을 하느냐. 이게 이제 성패를 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지연설자 리스트 지지연설자 잘 짜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은 그게 되게 잘 짰었잖아요. 제 기억에는 신해철 씨도 나왔던 거 같고. 그리고 자갈치 아줌마도 나왔었고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했었는데 그리고 되게 잘 짜야죠. 그런 면에서 새누리 쪽에서는 이미 라인업이 그러니까요. 꼭 나왔으면 하는 새누리 리스트부터 먼저. 먼저. 첫 바다로 딱 나오시고. 아 비관 김성주 선생. 야, 임팩트 있어. 워낙 뭐 말씀들이 주옥 같아요. 그리고 김영태 의원 같은 사람도 나왔고 저 누구죠? 태권도? 문대성 선수. 문대성은 탈당했으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지선언을 하겠죠. 지지선언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인재도 한번 이번에 입당을 했으니까 합당했으니까 나와도 괜찮을 것 괜찮을지 같아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연설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까 그 박근혜 찬양가 부르신 분이 나오셔서 축가 한번 노래 해주시면 한번 하면. 네, 꽃중의 거의 꽃. 박근혜 꽃 이거. 구치기로 들어가실 것 같네요. 그러면. 근데 이 노래 몰라요? 꽃중의 꽃 이거? 박경영의 히트곡이었던 라이나우?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이후에 최고의 그러니까요. 히트곡이지 않을까. 꽃중의 꽃. 벌써 여러 명 정해졌네요. 비광 김성주. 비광 김성주로 해서 그 꽃중의 꽃 교수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안철수 후보 쪽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나와서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같이 합쳐지니까. 송호창 의원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나오면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인자하게 웃고 있으면 굉장히 좀 말 안 하고 그냥 서 있어야 올라가요. 나 너무 반하고 민주당 싶더라고. 지지자들에게는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그러니까. 뭐 본인은 어쨌든 큰 뜻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언뜻 생각나는 건 그렇고 그래도 그 전에 정리가 될 거니까 그쪽 라인업까지 그렇죠. 생각 안 해도 단일화되면 단일화돼서 안철수로 단일화될 수도 있으니까 또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또. 안철수 단일화하면 송호창 그리고 박경철 그분 나오시. 근데 아니 나올 수 있다면 아니 도리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이쪽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죠. 문재인이 나가야죠 당연히. 반대로 문재인으로 단일화되면 안철수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지.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강금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안철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된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지지선을 해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그런 것도 있겠네. 하여튼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그 정도. 그럼 만약에 이제 문재인으로 단일화된다면. 문재인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아까 안철수 얘기 나왔고 유쾌한 김정숙 여사께서는 김정숙 여사 한번 나가고 와이프가 나가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연설의 핵심은 드라마 있는 맞아요. 그 문재인의 국민으로 살고 싶다고 한 김기덕 감독이 있잖아요. 안 되죠. 나오시면 안 되죠. 너무 센가? 네, 너무 세서 나오시면 안 되죠. 왜? 아니요 재밌어서요. 네. 아니 그분은 이미 역할을 충분히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씨 좋고. 같은 사람 저 괜찮을 것 같아요. 박정훈 씨 같은 사람. 오빠가 하실까? 아니 뭐 단일화하면 단일화 지지할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이렇게 서민 김재동 씨, 이회수, 아니 나는 서민 중에 꼭 나와서 서민 중에 우리 여기 언니들 중에 한 명 해. 오늘 여기 그러니까 부산 서민이 꼭 한번 나와서 나 부산인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갈치 아줌마 이런 걸 자갈치 아줌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갈치 아줌마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대학생이라던가 실제로 그 반값 등록금을 그 요구하는 대학생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서 우리 진짜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캠프가 합의한 내용이기도 그럼요. 하고. 제가 지난주에 투표 시간 연장 공연 사회 봐달라 그래서 그 시청학 광장 갔다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난 처음엔 공연을 맡아달라 그랬는데 제가 못하겠다. 공연을 맡을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맡았으면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근데 진짜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투표 시간 연장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표 후에 그 결과가 혹시 좀 부정적인 면이 없도록 좀 깨끗한 관리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이런 운동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규정대로만 해도 되는데 규정을 잘 지켜야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되나요? 미국 요번에 보니까 나는 오바마를 찍었다. 이거 배지 달고 다니더라고요. 투표한 사람들이 되고 나면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니 투표한 사람들이 나 오바마 찍었다고 해서 이거 배지 달고 다니고 그리고 사진에 찍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나요?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투표 인증샷 그것도 못하게 했으니까 지랄을 하는데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 누구 찍었다. 그럼 막 알리고 다니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투표율 높이는 캠페인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100억 가까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쓰죠. 나한테 네. 10분의 1만 주면 내가 투표율 5% 이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선거 그 관리위원회 그쪽에서 무슨 네. 연수원 교수잖아요. 없어요. 성의가 캠페인에. 전달할게요. 네가 해서 강력하게 전달해. 아니 10분의 1만 떼주면 5% 높여준다고 한번 전달해 볼게요. 그러면은 덜이 안 시킬 거야.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선거율 높이기 위한 투표율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이정열 판사 트윗 보니까 진짜 맞아.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이정열 판사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투표 시간 연장하면 100억 든다 처음에. 그래서 반대. 그 100억이 뭐가 중요하냐. 없으면 시민들이 돈을 걷어서라도 하겠다 이랬었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과로가 걱정된다. 근데 이정열 판사가 트윗에 어떤 공무원이 그 소리를 하냐. 자기는 선관위 관리위원장인데도 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을 올렸었죠. 근데 그때의 선거관리위원과 또 요즘 또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투표 시간 3시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얘기지만 3일은 연장해야 됩니다. 투표율 90%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사실 3일 못할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죠. 사전 선거를 하고 맞아. 사전 선거도 미국 같은 게 사전 선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팟캐스트 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메이저급들 말고 그 저처럼 이렇게 저는 여기서 목소리 지분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팟캐스트에 메이저가 어디 있어요? 꼼수 빼고 다 비슷하지. 그러니까 꼼수 빼고 앉아서 요즘은 애국전선에서 하고 있었던 친구 하나, 나침박에서 하다 그만둔 친구 하나, 또 라반특에서 하던 친구들 모여가지고 같이 투표율 높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뭔가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 연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표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루 10분씩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여하튼 메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 메가 이벤트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메가 이벤트. 사람들이 그 항상 그 싸움이에요. 기획자는 늘 그 싸움이잖아요. 봐요. 싸이 공연에 시청 앞에 10몇만이 모였어요. 투표 시간 연장이 삶의 질만 놓거나 혹은 우리의 미래를 놓고 보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싸이는 축하할 일이지만. 근데 한 100명 왔나? 그밖에 안 왔어요? 네. 물론 비도 오고 뭐 그렇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사실 그 숫자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놓는 거를 우리의 목표로 놓고 봐야 돼요.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무언가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다 요즘 며칠 잠깐 좋았어요. 그게 비광 김성주 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그쪽 비광이 계시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투표율 동력 콘서트 하는데 저녁에 비 온다는 거 들으면서 이게 또 날씨의 신이 또 이렇게 하나. 준비하셨던 분들은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하여튼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미국 대선도 맞아요. 끝났고 이제 12월 19일로 치면 진짜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이 방송이 나가는 걸로 치면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건데 한 달 동안 그 자신이 속한 곳에서 무슨 일이든지 그 투표율을 높여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마무리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 꽃이라고 하니까 왜 자꾸 꽃 중에 꽃이 생각나요? 네, 각자 자기가 속한 곳에서 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순댓국 먹으러 가자.